자, 학생 여러분 또 한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네요. 자, 이번 주차에는 제10장 GIS 응용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강의 부분에서는 아마 마지막 챕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론적 강의는 없고, 다음 주 수업에는 이제 GIS 소프트웨어 자체를 조금 간단하게 활용을 해보면서 이것저것 한번 GIS 툴을 이용해서 여러 결과물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간단한 실습을 한번 진행하는 수업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GIS 응용 파트에 대해서 크게 4가지 분야로 섹션으로 나눠서 아마 진행을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행정 분야, 이제 특히 우리 도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공간에 있어서 도시의 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편리한 의사결정 도구로서 GIS의 도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GIS의 도입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되게 업무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대민 서비스 파트 부분이나 이런 쪽에 많이 활성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시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이제 도시의 행정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뭐 앞에 UIS는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Urban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예요. 그래서 도시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도시가 한번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도시가 팽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양한 도시화 현상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 보통 도시를 일단 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구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구가 있겠죠. 인구가 있을 거고 또 자원 등이 있을 거고 또 교통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건물에서 입주해서 살아야 되니까 건물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의 행정학적인 또 지명에 관련된 지형 정보 또는 지명 데이터도 있을 거고 또 도시민들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거주 환경에 따라서 거주 생활에 따라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 환경에 관련된 데이터도 있을 거고 또 도시계획 등등이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에 관련된 자료를요 체계적으로 전산화시킨 시스템이 어반 인포메이션 시스템인 도시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UIS를 이용을 해서 활용해갖고 도시 현황 파악 및 도시에 대한 계획 또 도시정비, 도시에 기반이 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구축된 시스템이 UIS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수업 노트 자체에 지금 보이는 발표 화면에 수업 화면 자체에 적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아마 기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채워 놓도록 하시고요. 자, UIS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DB화 시킨 거죠. 그래서 DB 정보화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기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파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UIS고요. 또 우리가 도시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건, 사고, 재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텐데 이런 재해에 대한 예방이나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행정가나 행정에 속한 소속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도시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컴퓨터 기반으로 구축해 놓은 게 UIS입니다. 또 정보 공유 및 통합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에 대한 증대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객체에 대한 부분들을 DB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부서들 간에 별도로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들을 서로 함께 카테고리를 묶어 가지고 여러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지원해서 각 부서별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분리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처리를 각 부서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가능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갖고 업무의 효과적인 효율성이 증대되는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도시 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주요 도시 기반 시설들의 어떤 적지 선정, 또 최적지 선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도시의 공간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한 업무 지원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나 말씀드린 공간 계획의 수립이나 재예측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에 많이 활용이 되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일단은 먼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 수업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도 이제 기존의 수업 노트를 좀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자료도 갱신해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도시 기반 시설이라 하면 이제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파트의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2조 제6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총 7가지에 대한 큰 대분류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가지 대분류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그 대분류 내에 중분류되는 시설에 대한 종류 부분들이 많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한 달도 안 됐죠? 지난달 27일 날 새롭게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을 구성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도시민들이나 도시민의 생활이나 도시에 가지고 있는 공적 또는 사적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 그러니까 물리적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설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유사한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7개의 대분류로서 구분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해서 도시 기반 시설들이 총 7가지로 대분류가 되어 있고요. 크게 교통, 그다음 공간, 유통 공급, 공공 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 기초 시설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또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공간 시설이란 파트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에 보시면 도로하고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이 세 가지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건 또 하위 시행령에서 세분화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일반 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서 나눠져 있고요. 자동차 정류장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이라고 해서 이게 또 신설이 됐더라고요. 이제 기존에 도시의 시설이나 어떤 건설 시설물들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설계와 시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좀 됐어요. 시간은 주변에 지형지물과의 어울리는 경관 또는 기존 시설들과의 어울리는 경관들을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경관광장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지하광장,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설 광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나눠져 있습니다. 자, 유통과 공급시설에는 유통 업무,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방송통신, 공동구, 그 다음에 마켓이죠, 시장, 그 다음에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공동구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쉽게 해서 매놀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제 앞에서 봤던 수도나 전기, 가스 이런 열 공급 설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하에 매설을 할 텐데, 그 지하 매설한 장비들을 설비들을 그 시설들을 좀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함께 인입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큰 구멍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그 다음에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공공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이제 도서관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로서 편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법에서는 도서관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삭제가 되었습니다.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유수지, 저수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교수님들 수업 시간에 들었으니까 알 텐데 뭐 방풍이나 뭐 부분들은 이제 바람에 의한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하는 거고 방수는 물이 새는 거죠. 물 새는 걸 막기 위한 설비 시설들이고 또 사방설비라는 게 있죠. 사방. 이 사방은 이제 이렇게 하천의 범람에 의해서 홍수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들이고요. 이 방조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동해안에는 없지만 서해 쪽에는 조차의 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만조위와 간조위 시에 넘실넘실거리는 파도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파도가 이제 조석의 차이에 의해서 해수면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육지부로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설하는 설비들을 방조시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바닷가 동해안 같은 경우는 파도가 치니까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죠. 근데 서해안은 방조제라는 걸 시설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번째는 보건위생시설인데 첫 번째 장사시설, 그 다음에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장사시설이 세분화되어 있던 내용들을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장사시설이라고 그러니까 보건위생에 관련돼서 뭐 식료품 같은 거 팔고 뭐 수산물 팔고 뭐 이런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장례 업무 있죠? 그런 거에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그 다음에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이런 것들을 장사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배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러한 도시 기반 시설들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이 도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통 도시 그러면 시를 기준하면 시청이죠. 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어떠한 이제 의결 사항들이나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아마 그 정책 위반자나 정책 결정자 앞에 떨어질 겁니다. 그 문제의 부분들을 GIS에 대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통해 갖고 최적의 결정 단계들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도시 행정 업무를 위해서 공공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 자체는 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먼저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을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최저간을 결정하는 4가지의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이 중에서 GIS는 주로 공공정책의 요 분석과 검토하는 요 단계에서 GIS가 활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 부분에서 GIS 활용은 농업, 임업, 수산업, 토지, 도시정보, 시설물, 교통, 문화, 복지, 재난, 재해, 환경 등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의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공정관리나 지역의 경제적 운영 방침이나 또는 도시계획, 교통관광, 일반 행정관리, 건설 인허가 업무들이나 뭐 재무관리, 도로 시설물관리 등등 다양한 도서에 부석되어 있는 다양한 도시 행정 업무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들이 UIS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토지행정, 환경관리, 산업 및 재정관리, 건축물들에 대한 관리 부분, 자연재해, 교통, 방제, 또 세무나 행정, 또 이제 문화관광, 그다음 보건 및 복지, 지하시설물, 도로시설물, 그다음에 농업, 임업, 수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인터넷 기반의 생활지리 정보 등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 UIS를 대부분이 지금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 시설물 관리 업무와 각종 신원고나 신청, 그래서 민허가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서 행정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도시정보 시스템의 예시예요. 대표적인 도시로선 대한민국에선 서울시가 가장 크니까 서울시에 있는 지능형 도시정보 시스템이라 불리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능형 도시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구역상으로 뭐 내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게끔 구축도 되어 있고요. 또 각 지자체들은 그 분야들을 또 세분화시켜서 자기네들한테 이용이 가능한,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위로 낮으면은 구가 또 있겠죠. 구가 있을 거고 동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관리의 최소 단위로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구별로도 이렇게 지금 예시가 있는데 마포구, 그래서 도시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각종 데이터베이스화 시켰던 레이어들이나 객체들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뽑고 어떤 민원 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물들을 제출을 신속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해서 대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신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GIS DB를 이용을 하면 목적에 맞게끔 해주는 특별한 어떤 형태의 결과물들을 또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쓴 것처럼 뭐 각종 주제도 같은 걸 제작을 할 수 있다. 2학년 2학기 때 지형 측량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주제도라고 하는 건 일반도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주제를 표현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다 해서 특수도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구별로 생활할 수 있는 인구들이 얼마나 되냐, 주말 3시 기준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결과물들, 집계한 역삼동을 기준으로 생활 인구에 대한 분포들을 세부적으로 또 좀 확인해서 확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남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의 분석이 이제 결과물들이 뭐 내국인들, 어떤 외국인들 파트로 구분을 해서 어떠한 접근성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특히 서울시 또는 서울시에 인접한 위성도시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에 대한, 이용객들에 대한 분석 결과물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서울시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 중에 하나죠. 세계 불꽃 축제. 참여한 참여자들에 대한 이동 경로, 이런 분석 결과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특별한 목적에 대한 결과물들을 사후, 뭐 이벤트 후에 대한 결과물들을 도출을 시켜서 다음에 필요로 하는 정책적 결정들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불꽃 축제 참여자들에 대한 집중 이동 경로가 요 라인으로 집중화되어 있다. 여의도에 모이니까 직결하다 보니까요. 이거를 좀 어떤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해서 서울시청 내의 교통과나 또는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우리 다양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서울 시민을 위한 이제 자전거 같은 것도 시스템이 있죠. 따르릉이라는 제도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분산을 배치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다. 또 이동하는 이동 수단 자체가 자동차였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임시적으로 임시 주차장을 어디다 설치할지, 그거를 이런 집계된 데이터를 보고 내용을 분석을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공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UIS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지형 데이터 또는 지적, 땅에 대한 경계 정보죠. 토양, 환경, 지질, 토지 이용 등에 대한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을 해서요,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부분에 지원을 하고요, 공간 정책의 대안 평가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불리는 부분, 우리 보통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 경계선들을 조정을 해서 뭐 이제 인위적인 조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요 조정을 통해 갖고 서울시에 지금
무분별하게 지금 무지막지하게 오르고 있죠. 아파트 값이. 그 아파트 값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든지, 또는 이제 북한과의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한 종합관리나 평화벨트 같은 거 조정을 하는 거, 또 입지에 대한 선정, 또 어떤 부분의 도로를 증설하거나 신설해야 될 계획들을 수립을 할 때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경우는 일단 대상지에서 적합한 활동의 종류를 고려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결정을 하고, 이를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며 용도 간의 어떤 상호관계가 형성하도록 배분하는 계획을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 또는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계획 쪽에 있어서 뭔가를 좀 고려해서 풀어보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UIS를 이용을 할 겁니다. 뭐 간혹 예를 들어서 그 뉴스에 좀 많이 대두가 되었죠. 그 경복궁 옆에 쪽에 보면은 한진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넓은 땅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진이 다른 문제 개별 회사 쪽 입장에서 뭐 이용을 하고자 했다가 이제 주변에가 거의 이제 과거 조선시대 문화재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이 많고, 또 청와대도 가깝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인허가 업무 중에서 허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간 나오지 않다가 한진그룹에서 그 토지를 서울시가 인수를 해서 이제 구입에 구매를 하는 거죠.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서울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 사업에 활용을 하겠다 했을 때, 아마 주변에 있는 문화재와 이게 어울린다는 거를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방안들을 마련을 했겠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 정책들을 대안평가로서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계획한 대상지나 인접한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입지적 특성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나 토지 수요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서 수립을 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환경 친화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경계선을 조절할 때, 특히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 이제 도시 경관 을 또 이쁘게 정비를 하고 환경을 보존할 목적으로 녹지지대라고 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보통 그린벨트라고 부르고, 이런 그린벨트, 특히 개발 제한 구역은 생산 녹지와 차단 녹지로서 구분을 시킵니다. 생산 녹지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목축업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하는 거죠. 이제 인공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축업을 통해 갖고 이제 우리가 낙농업 같은 부분에 대한 이제 유제품 같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녹지가 있고, 차단 녹지는 아예 전체 뭐 생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대로 무개발 형태로 이제 존치하는 그런 지역들을 차단 녹지 지역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또 공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지원 파트인데요. 이제 뭐 이거는 도시 행정에 있어서 공간 적지 선정 파트 내용은 아니고, 은행 점포 수립하는 한 예시를 한번 꺼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간 분석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갖고 어떻게 적지를 선정하는지 요것들을 예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림 1은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에 대한 행정도, 행정구역도고요. 그다음 그림 2는 그 행정구역도 상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은행들에 대한 점포의 위치들이고, 또 이제 이 점포의 위치도와 도로의 레이어들을 서로 결합해서 중첩해서 표시한 게 그림 3번째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버스 정거장을 놓던 거죠. 버스 정거장을 놔둬보고, 또 이제 기존 은행을 가지고 버퍼 분석을 통해서 약 300m 방향으로 그려서 그 부분들을 존을 색깔을 칠해보고, 이 색깔을 칠했을 때 여기와 주거하고 있는 주거의 인구들 있죠. 아무래도 은행도 회사다 보니까요. 어떤 이제 은행 고객들에 대한 유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은행의 자체도 이제 지점을 설정을 할 때 토지 가격이 좀 비싸면 임대료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메리트를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할 목적으로 토지 가격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들 레이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또 살고 있는 인구들이
인구들에 대비 추정하는 소득들에 대한 소득 데이터, 아무래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많은 부분들을 예금화시키거나 적금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부분의 데이터들을 중첩을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데이터들을 중첩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의 점포를 제외한 지역 내에 이렇게 그리딩으로 해서 그리딩 간격으로 어떤 행정구역 내에 어떤 지점의 위치를 점포를 입점시키면 될까? A, B, C에 대한 세 가지 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규 은행 점포 또는 지점에 대한 입지를 선정하는 하나의 예시를 GIS를 통해서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 자체가 이런 UIS에서 구축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죠. 다음에 공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도로 건설 계획들을 좀 많이 수립을 할 텐데요. 기존 도로 대비해서 기존 도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로의 레이어별로 교통량에 대한 정보들을 좀 바탕으로 씌워서 향후 장내 교통의 양에 대한 부분들을 추정해서 도로에 대한 확장 부분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도로의 신설 부분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신설을 한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에 대한 최적 경로를 수립을 해서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몇 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결정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어떤 지점에서부터 어떤 지점까지 연결하고자 할 때 그 도로에 대한 계획들이 현재 지형 자료로 비교해 봤을 때 종단면도나 횡단면도를 통해서 구성을 시켜갖고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필요한지 등등을 산정할 업무 등에 많이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파트는 대민 서비스 분야입니다. 대민 서비스 첫 번째 이제 파트고요.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생활형 GIS 또는 생활 GIS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도시의 행정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민원 업무나 또는 인허가 업무들을 요청하고자 하는 도시 생활민들이나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 정확한 행정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서 어떤 특히 도시계획들이나 도시개발 또는 아파트 개발 또 큰 상권들을 좀 이렇게 상점을 입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나 또 개별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지적과 관련된 땅의 경계와 관련된 지적 공부 이런 발급 등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한 업무 처리에 생활형 GIS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이제 민원인들에게 제공을 해주고요. 그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UIS 또는 생활형 GIS의 또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들을 좀 확보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무엇보다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지적 공부라고 하죠. 지적 공부. 이제 내가 땅을 구입을 하거나 할 때 또 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소재는 어디고 뭐 지번은 어떻게 돼 있고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지적 공부라고 해요. 자, 이 지적 공부는 우선적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토지가 이게 무슨 땅인지 목적이 있겠죠. 이게 뭐 대지인지 나대지인지 초지인지 등등의 목적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런 것들에 대한 땅의 그동안 이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표시돼서 등록된 것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는 다음과 같이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양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등등을 묶어서 지적공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공유지 연명부 여기에는 이제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죠. 누가 이제 땅을 사려고 그러는데 이 땅이 누가 그 원 소유자가 빚이 좀 있어갖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 또 은행이 소유권의 일부를 또 가지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 또 소유자의 이름 누군지 이런 거 잘 봐야 되죠. 땅 살 때는 부동산에서도 보고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이거 다 명칭해야지 사기 안 당하죠.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 공유지, 연명부인데, 미안해요. 바꿔줬네요. 연명부의 장번호, 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공유지 연명부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 좀 볼게요. 대민 서비스 분야 중에 토지관리 업무 자체는 지형 데이터, 지적 데이터, 그다음에 용도지역, 도시계획, 지가, 법률 등 토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정 및 도시계획 관련 민원 서비스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관리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서 합리적인 토지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활용된 사례들을 보면 토지 거래 관리, 토지 투기 지역, 그런 거 용도 지역 지구 관리, 개발 부담금 산정, 공시지가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토지 관리를 위해서 구축했던 내용들은 이제 UIS 기반이기보다는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KLIS를 기반으로 합니다. KLIS, 코리아 랜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떻게 땅을 경계를 어떻게 그래도 전산화해서 관리를 했냐면 이제 행정안전부에 지적일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필지라고 그러죠. 보통 한 필지, 두 필지에서 이제 어떤 토지의 경계가 되어 있는 하나의 구획을 필지라고 그러는데요. 그 필지 중심의 토지 정보 시스템이라고 했던 파스를 해서 PBLIS라는 게 있어요. PBLIS. LIS는 토지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토지 정보 시스템이죠. 토지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고,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K도 아니다. 이때 LMIS다. 얘는 토지 랜드 매니지먼트예요.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자료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두 개를 합병을 시킵니다. 합병을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게 KLIS예요. KLIS. 그래서 KLIS를 구축을 하고 이거를 시도별로 구분을 시켜가서 토지거래 허가나 부동산 중개업이나 개발부담금 또는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관련된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끔 지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및 지구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 지원 내용인데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라는 용어가 있어요. 특히 용도지역 하나씩 볼까요? 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그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고 건축물이 무슨 용도인가? 상업용으로 만드는 건지 주거용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이겠죠. 거기에 관련돼서 건폐율, 용적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돈 벌고 그러면 땅도 사고 새로 집도 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때 많이 듣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청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언제 따로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건폐율과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 등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해요. 용도지구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시켜요.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거래를 하는 곳은 도시 지역일 경우가 좀 많고요. 아니면 두 번째 관리 지역.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는 목장을 좀 하고 싶다 이러면은 농림 지역 같은 걸 할 텐데,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 도시 지역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도시 지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죠. 살고자 하는 주거 환경에 관련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특히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자, 앞서 봤던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건폐율이라는 파트들은 지금 설명드리는 주거지역에 이제 1종과 2종과 3종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게 이제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건폐율이라는 건 대지가 가지고 있는 대지의 전체 면적,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면적 있죠?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만큼만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한 면적이 이만큼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계산할 때는 전체 대지 면적분에 해당되는 건축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지상층에 대한 연면적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용적률을 50%밖에 안 되는 땅을 샀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넓은 집을 짓고 싶고 땅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그 땅의 절반까지밖에 건물을 못 짓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용적률을 50%다 그러면 내가 2층짜리를 짓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땅이 뭐 100평짜리다 그러면 내가 2층짜리 짓겠다 해서 50평에다가 지을 수 있는 거는 딱 1층밖에 못 짓는 거고요. 똑같은 면적으로 2층을 짓겠다, 2층 건물을 올리겠다 그러면 그 땅의 절반 4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는 25평 위에다가 건물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용적률이 100%다 그러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 때문에 대지 면적에 대비해서 1층짜리 건물이면 꽉 채워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2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용적률이라는 게 건폐율 대비해서 더 중요하다. 왜 이게 안 나타나지? 뭐가 이상하다.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좀 화면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본에 나가 있죠? 내가 옵션을 좀 잘못 준 것 같아. 제1종 하고 2종, 3종. 보통 여러분들이 거래하게 되는 게 일반 주거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1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 이하, 2종은 60% 이하, 그 다음에 3종은 건폐율은 50% 이하. 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용적률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해 여기죠.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 단독주택 등 뭐 공동주택 등 또는 학교 등 이런 거 지을 수도 있는데, 용적률은 100%에서 200% 이하밖에 못 짓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지역 같은 경우는 150% 이상에서 250% 이하를 지을 수 있고요. 3종은 용적률을 200% 이상, 2종 같은 경우는 18층 이하까지 아파트만 지을 수 있고요. 3종 같은 경우는 층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의 경우에만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뭐 절대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살면서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기를 통해서. 자, 이번에는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용도지구. 그래서 앞서 보셨던 용도지역에 관련된 내용들로 2012년도 서울시 거를 한번 이렇게 펼쳐보면 이제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나눠지죠. 3종, 그 다음에 2종, 1종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아까 봤던 1종에 해당되는 일반 주거지역 얘기고요. 여기 색깔이 좀 두 번째 여기 있는 게 요렇게 되어 있는 게 2종이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3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한 이렇게 연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이런 상업지역 말고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은 아주 고층 아파트들도 지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거기에 반해서 용도 지구는요, 용도 지역을 제한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뭘 짓고 뭐 용적률은 얼마고 건폐율 얼마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용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 범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일종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용적률이 몇 퍼센트 딱 이하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거나 또는 완화시켜야 할 목적이 있을 때 그걸 통해 갖고 용도 지역에 관련된 기능을 새롭게 바꿀 수 있거나 또는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도시관리 계획을 통해 갖고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도의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만 결정했는데 주변에 산악지가 되게 높아서 뒷산 쪽이나 뭐 이런 데나 산사태 위험이나 토성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가 판단이 되면 산을 완전히 깎아서 뭐 산사태나 이런 분들을 방지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앞에 향후 재해가 발생이 되거나 재난이 발생이 예측되는 지역들은 주거지역에서 빼버리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바꿔서 돌릴 수 있게끔, 그래서 방제지구로 설정을 시켜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 바꿔버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끔, 요즘에 특히 서울시에 보면은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 조선시대부터 구축이 되어 있던 지역들이 종로 위주로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시 재생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 지구들을 좀 지정을 해놓고 그 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해놓으면 용도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묻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한 부분들을 용도 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들은 경관이나 미관, 고도, 뭐 한창 말 많았었죠. 고도 제한지구라 그래서 우리가 롯데월드를 롯데타워를 지을 때 보면은 성남 쪽에 이제 공군 비행장이 있으니까 공군에 대한 고도 때문에 고도 제한에 걸려 있는데 그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방화 불과 관련된 부분들, 이 지역은 문화재가 출토가 돼서 보존을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중요한 시설이 있어서 시설을 보호해야 되는 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위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다음에 리모델링 지구 이런 등등으로 용도 지구가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개발부담금인데요. 개발부담금이란 어떤 땅에 대한 토질의 형질을 변경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을 할 때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의 형태의 공과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 개발 이익의 25%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뭐냐, 뭐 예를 들어서 토지의 용도가 땅의 지목이 나대지였어요. 나대지는 뭐 개발 행위가 있지 않고 그냥 버려진 땅이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공터 같은 그런 땅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넓은 나대지 지역에다가 내가 뭐 새로운 스포츠 센터, 큰 대형 센터를 한번 짓겠습니다. 아니면 큰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 했을 때 목적 자체를 상업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지금 잠시만요. 기존에 이제 나대지로 되어 있는 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하면 그 나대지일 때 땅값이 예를 들어 평당 3만원만 하자고 칩시다. 1000평 되는 게 3만원이야 평당. 근데 내가 그거를 새로 짓겠다 해서 용도를 변경을 하면 그건 상업적으로 바뀌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 나대지였던 땅이 개발 행위를 통해서 해마다 증가하는 땅값이 있을 겁니다. 보통 공시지가들을 기준으로 할 텐데요. 그 공시지가가 점점 해마다 올라가는 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분은 빼고 용도를 바꿨잖아요. 바꿔서 땅값이 올라가서 거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텐데요. 형성되는 그 거래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평당 3만원짜리였는데 갑자기 50만원이 됐어요. 그죠? 근데 얘는 내년 되면은 4만원 될 땅이에요. 뭐 50만원 됐잖아요. 그러면 46만원이 더 이득이 생긴 거죠. 그죠? 그 46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0평에 해당되는 금액의 25%를 세금, 공과금으로 내게끔 하는 게 개발 부담금인 거죠.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이나 공업단지 조성이나 관광단지, 유통단지, 온천 만들거나 골프장 건설하거나 도심 재개발,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등에 관련된 30개 사업이 부과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것도 일일이 이제 하나씩 대장 보고 찾았었는데 지금 GIS를 구축을 해서 UIS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개발 부담금 업무 자체들 공간정보 데이터하고 연관을 시켜서 융합을 시켜서 그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게끔 국토교통부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신설을 해가지고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준공, 소유자 정보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사업 지역에 대한 공간 분석을 하고 연접 기준 적용하고 주변에 어떤 땅에 대한 지가들 에 대한 정보들을 다 공시가격부터 해갖고 다 얻어서 그 데이터들 기준으로 해서 부과해야 될 대상 면적이 2005년대는 얼마였고 2007년대 이렇게 해서 면적이 이렇게 됐고 그 동시지가가 얼마가 올라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통해서 공과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바로 전산화시켜서 아주 손쉽게 그 개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해준 게 되게 좋죠. 다음에 공시지가 지금 관련된 부분들 보면 공시지가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이 되는데 표준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표준 땅에 관련된 땅값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결정해서 만들어 놓은 지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의 종로구의 땅값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입니다라고 결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나 또는 또 해당되는 데 군수나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여기는 서울시의 종로구 땅은 평당 200만원입니다 했는데 이 지역은 아주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서 땅값 거래가 너무나 높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들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필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래 내역들을 통해 갖고 개별 공시지가들을 결정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땅이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실 공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 정보 데이터들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GIS 데이터, GIS 분석을 통해서 그 서비스들을 제안을 하고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요. 왼쪽 하단에 보이는 거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온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시스템이라는 것의 대표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개별 공시지가나 표준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땅 보유세 같은 것들 땅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뭐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겠다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 메뉴를 들어가면 내가 행정구역이 어딘지에 대한 내 주소를 쳐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보이는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도를 찾아서 내가 삼척이다 그러면 삼척을 찍고 삼척이 어디 교동이다 그러면 교동 넣고 그러면 쭉 해서 거기에 대한 개별 표준지 공시지가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내 땅이 얼마만큼 표준 공시지가가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선 토지 소유화에 대한 세금의 징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토지 거래 제한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